제 4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한때 조사해 보니까 경제 이야기는 또 매번 북한 이야기만 있었는데 경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을 생각하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신년회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는 일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논란이 있더라도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경제 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식이 문제고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언론도 문제라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프레임 문제입니까? 34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겁니까?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또 100만을 넘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께서 그분들 앞에 가셔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을, 생각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 경제 실패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이 진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고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 프레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레임이, 대통령이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경제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누군가가 이 경제 문제를 굉장히 왜곡돼서 이야기하고 또 왜곡돼서 받아들이시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하나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와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면은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거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여간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지금 만일에 우리 경제가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이라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자가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목부터 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경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의 전직 엘리트 공무원의
내 폭로로 지금 새벽부터 수선합니다. 저는 그 청년을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32살 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 공부를 해서 어렵게 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어떻게 그 말하자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 기재부의 사무관 자리를 막차고 공직을 내던졌을까? 여러 가지 천만한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분의 정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분이 다른 개인적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을 포기하고 방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범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는 이 청년 이분의 말, 그것을 우리가 모두 깊이 새기고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 규명해야 되는, 진실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적 유불리 떠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부총리죠.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부총리 지내셨지 않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까? 답해 주셔야 됩니다.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그 용기를 높이 살 겁니다. 끝으로 잠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망명을 타진했다고 그럽니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고 불안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역, 이런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 체제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북한 정권은 불안해지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이쪽 저쪽 안정된 정권이 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 정권이 불안하면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일,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지만 북한이 안정된 기반에 서게 되고, 그래야지 평화 문제도 제대로 풀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일에 이 대리대사께서 망명을 타진하셨다면 정부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멈추거나 멈칫거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될 사람을 다른 나라로 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들조차도, 탈북 인사들조차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신변의 안전에 그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듣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이런 문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 해주셔서 자, 원내대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10년차를 하셨습니다.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저는 이 말을 듣면서 정말 국민들이 오늘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는 이 정부의 철학에 껴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철학이냐?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철학. 저는 이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그동안에 혈세로 만드는 단기 알바,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적자, 이런 급속한 복지 증가 예산, 복지 예산 증가 이런 걸 보면 결국 미래 세대 거를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내보려는 그런 정책,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오늘은 다음 세대에는 나중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이 과연 행복하냐? 국민들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집중하는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철학이냐, 과연 그들의 본뜻은 무엇인가를 보면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는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경제 정책도 그 틀을 바꾸는 것이 판을 바꾸는 이념 집착형 경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의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잠정성적 평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저께 김의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그런 대변인 논평을 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로 이어지면서 안보 무장 해제의 길만 빠르게 걸어온 1년이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 잠정적 평화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 한미 동맹을 사실상 집어 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당 성향의, 여권 성향의 야당 중진 의원이 이런 여당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천안함 폭침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천안함 사건 다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여당 중진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KBS의 외교안보 분야 장관 초청 대담에서 나온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천안함 영평도 고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자, 이해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12월에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영평도에 관한 북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차례나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흐름을 보면서 결국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고 이 정부가 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 이 안보 분야
또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판을 뒤집겠다는 그 숨은 뜻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우리 민족끼를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마 이탈리아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고려하면서 한국으로 선뜻 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갓 30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로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지금 공익제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6급 수사관, 5급 사무관이라는 실무자들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내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또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표적 감찰을 받아 해임이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현 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입니다.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기회수는 인권 침해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또한 허점이 많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라살림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지해 매입 취소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생각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일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는 이 국회 속기록에 나온 이 발언들이 모두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별건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사를 하다 보면 사생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건 조사입니다. 사생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덮는 것이 별건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공무원은 동의의 범위 넘어서 감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판의 증거가 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 해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덥게 극복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특검과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추가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을 벌였던 기재부가 어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재부의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말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입니다. 근거 없는 폭로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하지만 명예훼손은 쪽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만 걸고 넘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한 것과 판박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년 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약도 발표하고 법안까지 냈던 민주당이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로 신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는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등 또 골프 갔더니 망둥이도 뛴다라고 정말 저질스럽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유죄라면 조국 수석도 유죄라는 취지로 우유 조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고의 신의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제보자입니다.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의혹을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덮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비상이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지난해 마지막 달에 기록한 성적표를 보면 걱정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주력 품목 13개 중에 10개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마저 8.3% 감소한 점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생산, 투자, 소비 모두가 뒷걸음질 때도 수출만큼은 버텨줬는데 이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1분기에 증가세가 확 꺾일 것이라며 수출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기업인들은 배척간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인식은 절박감은 없고 아직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성장을 가장한 분배 전략과 반기업 정책이 빚은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어설픈 좌파 논리를 내세운 혁명 노름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혁명이 아닙니다.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기업 혁신과 함께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민간 투자를 이끌 산업정책, 고용 참사를 벗어날 노동정책,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민노총, 정의당, 민주당, 청와대는 연봉 7천만 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연봉을 더 올리는 것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한국의 250인 이상 고용기업의 임금 수준은 PPP 기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벨기에 다음으로 높고 미국, 일본, 독일보다 당연히 더 높습니다. 반면에 50인 이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결국 임금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가려고 하는지, 길을 쓰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강남으로 몰려갑니다.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 임금 양극화, 금수저와 흑수저의 양극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제 생태계 영향으로 젊은이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연봉 7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부담으로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경제 실패 풀이 묻는 하시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는 서민은 버리시되 기득권 귀족 노조는 결코 버리실 수 없으신지요? 우리 당은 아이노믹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향 평준화 임금을 지향해 나가야 하고 노동개혁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청년은 절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아이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노인만 남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째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는지요? 정부가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아이노믹스에서 제시한 대로 최저임금 문제, 노동계획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수희 위원.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을 보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외려 더 밝게 그리고 더 자주 웃고 그런 그 환자 그런 분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겉으로 저렇게 웃지만 저 속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까, 또 저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을 오죽할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폭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를 앞뒤 다 자르고 신재민 사무관이 돈 벌려고 PC 웃는, 쓰게 웃는
그 장면만을 잘라서 짤로 만들어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 신재민 사무관을 폄훼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염전하라고 하는 게 현 집권 세력이 내놔도 못합니다. 저는 그 여당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현 집권 세력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그냥 기득권 좌파 세력일 뿐이다라는 실망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붙은 재경직, 그 엘리트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 신재민 전 사무관인 것 같습니다. 33세 그 사무관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 눈높이, 그게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촛불 민심의 수준입니다.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제 좀 더 합리적이고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정말 유쾌하게 공익을 제보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 제기와 요구를 청와대와 여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 조치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32세, 지금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찾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죠. 정현호 기자입니다. 최근에 광주 사태를 겪었던 택시 운전기사가 신재민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 해줬던 말을 국민들께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실망 중에 정말 대실망을 했다. 자기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을 평생 지지해도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르신조차도 이 사안을 보고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든지 그 신재민 사무관이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은 절대 그것을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 국민 전체는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계속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이 호소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함께 억누르지 말고 밝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기본법에도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성과도 고려하고 재정 건전성도 감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을 운영해오면서 경제 구조와 틀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핵심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젊은 청년이 또 옳은 일, 또 올바른 일, 정의에 입각한 일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힘있는 집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억누른다면 과연 힘없는 젊은 공직자들은 정부 내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운영의 기강과 기조를 바로 세우는데 이번 사건을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광주 민주화운동 때 이제 그 이야기죠. 누군가가 아마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소득만 올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확확 잘 돌아갈 겁니다. 야, 이걸 왜 몰랐지? 야,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틀림없거든요. 우리 사회에 저소득 저임금 계층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드디어 아마 새로운 무엇을,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아마 가슴도 뛰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길로 가야겠다. 남이 안 가본 길, 못 가본 길,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안 가본 길도 아니고 못 가본 길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아니면 더한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정책들 오죽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요, 그렇게 어느 날 가가지고 우리가 못 가본 길이 있고 안 가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하자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뭘 안 가보고 뭘 못 가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가보고 안 가봤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이거 안 바꾸십니까? 다들 안 이래졌으니까 그 길을 간 나라들의 경우들을 보고, 과도하게 간 경우들을 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경제 이론에서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갖다 그 사람들 소득을 올려, 그분들 소득 올려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혀서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 이 새해 벽두부터 원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위원장님 말씀 듣다가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전달을 할까 합니다. 대통령께서 한 달 일하고 15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사회가 정당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지금은 174만 원까지를 요구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한답니다. 174만 원 못 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입니까? 하고 동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제가, 기업인들 이야기는 뭐냐면 22일 만근을 해라. 두 번째는요, 임금의 총합이 174만 원을 넘어가는지를 봐줘라. 임금의 총합은 기본 시급 플러스 근속수당, 상여금, 주유수당, 보조금 속에는 학자금도 있습니다. 이 총합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22일 한 달 일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만 뽑아도 200만 원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74만 원도 안 주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본 시급만 올려주면 다 해결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신입사원과 고참 간에 차별화를 해주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주는 거고요. 1년 차와 10년 된 사람과는 1년마다 계속 근속수당을 줘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을 가지고서 또 더 줘서 회사가 잘 될 때 더 많이 주고, 또 회사가 또 적자 나면은 조금 덜 주고 해서 회사 운영의 어떤 여지로다가 운영하는 거지, 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다가 전액을 갖다 맞춰서 시급으로다 맞춰주면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치 174만 원 주는 것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 회의를 미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국 전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 해본 거예요. 뭘 안 가보고 뭘 못 가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가보고 안 가봤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이거 안 바꾸십니까? 다들 안 해내셨으니까 그 길을 간 나라들의 경우들을 보고 과도하게 간 경우들을 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경제 이론에서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을 갖다 그 사람들 소득을 올려 그분들 소득 올려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새해 뵙도부터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혀서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 이 새해 뵙도부터 원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위원장님 말씀 듣다가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전달을 할까 합니다. 대통령께서 한 달 일하고 15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사회가 정당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지금은 174만 원까지를 요구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한답니다. 174만 원 못 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입니까? 하고 동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제가 기업인들 이야기는 뭐냐면 22일 만근을 해라. 두 번째는요. 임금의 총합이 174만 원을 넘어가는지를 봐줘라. 임금의 총합은 기본 시급 플러스 근속수당, 상여금, 주유수당, 보조금 속에는 학자금도 있습니다. 이 총합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22일 한 달 일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만 뽑아도 200만 원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174만 원도 안 주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본 시급만 올려주면 다 해결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신입사원과 고참 간의 차별화를 해주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주는 거고요. 1년 차와 10년 된 사람과는 1년마다 계속 근속수당을 줘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을 가지고서 또 더 줘서 회사가 잘 될 때 더 많이 주고 또 회사가 또 적자 나면은 조금 덜 주고 해서 회사 운영에 어떤 여지로다가 운영하는 거지 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다가 전액을 갖다 맞춰서 시급으로 다 맞춰주면 그런 그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치 174만 원 주는 것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 회의를 미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기자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